안녕하세요. 저는 베어베터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이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이제 어떤 회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처음에 이제 회사 설립하고 거긴 뭐 하는 회사예요?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아주 간략하게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회사입니다. 뭐 우린 뭘 만드는 회사예요? 뭐 이런 얘기 안 하고요. 그냥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회사입니다. 라는 한 문장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저희를 수식하는 말이 됐는데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저희가 시작한 2012년에는 발달장애인이 기업이라는 조직에서 기업이라는 형태의 조직에서 일을 하는 게 드물었어요. 굉장히 드문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일한다. 그리고 기업에서 일한다. 이게 이거 자체가 엄청 보기 힘든 사례였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회사다라는 선언은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먼저 저희가 장애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자료를 이미 다 보셨기 때문에 원래 이 숫자는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 질문을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이 자료를 다 보셨기 때문에 이게 장애 출현율이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덴마크, 이게 스칸디나비아 쪽의 나라들이 대부분 장애 출현율이 35%가량 된답니다. 네. 그런데 네팔 뭐 이런 데는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2%도 안 되고요. 우리나라는 인구의 5.4%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장애란 무엇이냐, 무엇을 어떤 상태를 장애로 정의할 것이냐가 나라마다 사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는요. 6개월 이상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때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은 먹고 자고 입고 일하고 영화관 가고 여가 보내고 이런 모든 활동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활동에 6개월 이상 어느 부분에라도 제약이 있다? 그러면 장애구나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는 의학적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손가락이 하나도 없을 때의 기능과 손가락이 2개 있을 때의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런 기능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손상, 의학적 손상에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아까 호주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예, 다리 부러지면 상당 기간 동안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겠죠. 그 기간이 회복하는 것까지 한 7, 8개월 걸린다면 저 7, 8개월 동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도 이제 그럴 때 도와주기에 적절한지 심사를 할 때는 뭐 의사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게 자료로 들어가긴 하지만 일단 그렇다고 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적장애, 우리나라에서 지적장애라고 하는 장애를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IQ 검사에서 70 이하가 되면 지적장애로 장애 등록을 합니다. 장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자, 그런데 IQ 71과 IQ 70, IQ 70은 장애 등록이 되고 71은 안 되거든요. IQ 71이 겪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 IQ 70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네. 이런 점에서 의학적 기준을 가지고 장애 판정을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겪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관점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어떤 사회가 어떤 상태를 도움이 필요한 장애라고 보느냐의 기준이 굉장히 다르게 결정되는 거다. 이거 장애는 고정불면의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그 다음 생각을 보시면요. 예전에는 서구에서도 유럽에서도 이런 의학적 기준을 가지고 장애 정의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이 내가 손가락이 잘려서 손가락이 없어서 아니, 혹은 눈이 잘 안 보여서 장애가 아니야.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장애가 아니라 휠체어가 못 가게 하는 턱이 있는 게 나를 장애로 만드는 거야. 휠체어가 갈 수 있게 턱을 다 없애주면 나는 그냥 멀쩡하게 어디든 가고 사회생활 할 수 있어. 이런 주장을 장애인 당사자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를 장애로 인한 기능의 손상으로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환경,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이 나를 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한 그 장애의 정의가 일상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게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장애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바뀌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의 상실이나 감소나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장애라는 것이 이 개인의 책임이 돼요. 극복해야 될 대상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장애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해서 환경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개인이 너 잘못해서 그래, 너 혼자 극복해야 돼, 이런 그 해결책을 주진 않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물리적인 사회적인 장애를 제거하는 쪽으로 장애에 관련된 사회정책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사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라는 것도 이런 차원의 사회정책이 반영이 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사실 50인 이상이 되는 기업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자기 직원의 3.1%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100인 이상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이유가 100인 이상은 고용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요. 그래서 50인에서 100인 사이 기업도 의무가 있지만 사실 뭐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진 않기 때문에 다른 그 벌금을 내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빨간 선을 보시면은 의무고용률이 3.1% 고정된 게 아니라요.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가 전체 인구의 5.4%잖아요. 그러면 의무고용률도 최소한 5.4%까지는 가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적어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계속 2년, 3년에 한 번씩 의무고용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평평해졌죠. 왜 그랬냐 하면 이제 코로나 때 기업들이 어렵다고. 근데 코로나 때 제일 괜찮았던 건 기업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기업 경영이 어렵다고 저걸 또 눈치 보느라고 안 올렸어요. 그러다가 이번 해 2월 달에 고용부 장관이 저희 회사에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정책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저렇게 올리겠다. 27년부터 0.2%씩 올리겠다라는 정책 발표를 그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민간 기업은 이건 민간 기업 의무고용률이고요. 정부 기관은 저거보다 훨씬 높아요. 민간 기업 안 올릴 때 정부 기관은 계속 올렸기 때문에 훨씬 높습니다. 의무고용 제도라는 것에 기초해서 기업들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라. 고용을 하지 못하면 벌금을 낸다. 벌금은 고용 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벌금을 냅니다. 고용 의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한 사람당 최저임금 기준으로 벌금을 내요. 월 최저임금이 요즘 얼마죠? 8시간 기준이면? 잘 모르시죠? 한 200만 원 좀 넘습니다. 그래서 215만 6천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최저임금이. 저거 기준으로 벌금 내고요. 의무고용 이행한 정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왜 자세히 얘기하냐면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걸 이해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발달장애는 뭐냐? 자폐와 지적장애를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연기를 하는 이 모습이 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우영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이 정도의 인물은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이 장애의 특성이
혼자서 대학도 다니고 막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예, 혼자서는 신변 처리조차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폐를 자폐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실제로는 이 사람들한테 뭘 해주면 될까? 자, 휠체어 장애인들한테는 턱을 좀 없애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뭘 해주면 될까? 이 답이 하나로 나오기가 어렵다. 사람마다 다 굉장히 다른 어려움과 요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장애이고요. 뭔가 뭐 기술로 해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고 굉장히 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장애입니다. 그래서 고용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의무 고용에서 발달 장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장애 인구 분포를 보면은 나이가 드셨어요. 예, 장애 인구 통계의 가장 큰 특징은 노화예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66%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거를 연령대별로 쪼개서 각 연령대에서 발달 장애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이 빨간 박스 40세 미만에서 발달 장애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이게 왜 이러냐 하면요. 장애 인구의 반 정도는 지체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지체 장애 인구가 다 노인 쪽에 있어요. 그리고 젊은 쪽의 인구는 거의 발달 장애인 거예요. 발달 장애만 거의 요즘 선천적으로 발달 장애 자체가 선천적인 장애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발달 과정에서 발견이 돼요. 그리고 이 그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져서 예전에는 이거 장애라고 인식을 덜 했던 거를 이거 문제구나 라는 거를 부모들이 더 빨리 발견하기 때문에 많이 발견되고 있다. 예전에는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저는 많이 발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의무고용제도인데 기업들이 의무고용 이행하려고 장애인하고 일하려고 채용하려고 보면 일할 만한 젊은 층이 다 발달장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달장애인 고용과 발달장애인 고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배우지 않으면 의무고용 이행의 벽에 부딪힌다는 거죠. 네.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이 이제 고용 현실을 보면은 비정규직 비율이 제일 높고 그리고 급여 수준도 가장 낮습니다. 네, 이게 이제 현재 발달장애인들의 수준이고요. 제가 20년과 24년에 비정규직 비율을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다가 발견한 사실인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코로나라는 시기를 거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체 인구의 비정규직 비율도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장애 쪽의 비정규직 비율은 훨씬 더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사회에 덮칠 때 어디부터 가요? 가장 낮은 쪽부터 갑니다. 그러니까 장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이제 저희 회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는 2012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베어 베터라는 이름을 만들 때 베어 makes the world better 라는 문장의 앞뒤를 따서 만들었어요. 그 문장이 원래 있던 건 아니고요. 그냥 만든 문장인데 베어는 발달장애인을 의미하고 발달장애인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든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좋게 만들까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꼈어요. 이 문장을 만들 때 의도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잘 모르긴 했을 것 같은데 사업을 해보면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이 이 사람 개인을 그냥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고 이 사람이 일터에 나감으로써 온 가족이 편안해져요.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만든 물건을 우리 고객들이 쓰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 이 사람들이 만든 거구나.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물건을 저희가 이제 직접 배송하니까 배송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와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를 고객들이 배웁니다. 실제로 고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이렇게도 하는군요.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저도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10년을 하고 나니까 이 조심스럽고 막 비장했던 마음이 조금 이제 느긋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10년 차에 바꿨어요. 우리만의 속도로 만듭니다. 멋있죠? 네.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다양한 문어발식 확장을 해왔던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요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2012년에 시작할 때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3개가 있었어요. 네. 발달장애인들이 학교 졸업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간절한 한마디의 호소였고요. 근데 이거를 기업이라는 조직에서 일하도록 오랫동안 일하도록 하려면은 3가지를 해결을 해야 돼요. 우선 월급을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고용 관리를 해야 되지? 라는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지금도 그렇게 물어봐요. 발달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을 직무적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됐습니다. 네, 요거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의무고용 제도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우리는 바로 의무고용 제도를 한 200%쯤 활용하는 회사예요. 네.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기업들이 벌금을 내잖아요. 근데 그 벌금을 내는 기업들이 저희 같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거래를 하면 거래 금액의 절반까지 고용부담금을 깎아줍니다. 이게 저희의 가격 경쟁력이에요. 저희가 시장에서 경쟁하기에는 저희 가격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비용 요소가 기본적으로 높거든요. 그렇지만 이 다른 제품보다 저희가 한 20, 30% 비싸다면 반면으로 오히려 20, 30%가 싸지는 결과가 되죠. 그러면 기업들은 원래 명함 찍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명함을 찍으면 비용도 절감되고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식을 연계고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도 좋고 우리는 기업과의 안정적인 거래가 확보되니까 지속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어느 정도를 고용하느냐 기업이 최대의 감면을 받을 때까지 고용합니다. 50% 감면이 보장되는 수준까지. 기업들은 이 방식으로 부담금을 90%까지 줄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90여 명 정도의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비결이 이제 연계고용 제도를 잘 활용하는 거였고요. 연계고용 제도가 기업 고객들 의무고용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벌금을 내고 있는 기업 고객들이 주로 대상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원래 돈 쓰는 아이템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사줄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택하느냐. 딱 그거예요. 고객이 사줄 수 있어야 돼요. 고객이 사줄 수 없는 물건을 아무리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로 선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커피도 하고 꽃 배달도 하고 인쇄물도 하고 제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직무 환경과 고용 관리 환경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간단히 볼 건데요. 이 보통 회사에서는 제가 이제 원래 회사 다닐 때 인사를 했었거든요. 어떤 사람 뽑을 것 같으세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아니고요. 우리 회사에서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아야죠. 우리 회사에 요구하는 직무에 잘 맞는 사람, fit to job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에 잘 어울려 줄 것 같은 사람,
fit to organiz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후보자 중에 여러분들이 후보자라고 하면 뭐 면접을 보든 인성검사를 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든 이걸 검증을 하고 요 기준에 잘 맞는 사람을 픽하는 게 채용이에요. 그런데 발달장애인들하고 일하는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일을 잘할까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잘할 수 있게 우리가 일을 바꿔야 돼요. 그걸 저는 쉬운 직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해야 돼요. 그래서 발달장애를 잘 이해하는 동료, 이 두 가지가 이 사람들의 직무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렇다고 장애인이니까 모든 걸 다 허용해주고 다 봐주고 이러진 않아요. 회사는 회사가 지켜야 될 규칙이 있잖아요. 공동의 생활을 위해서 서로가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을 잘 지키도록 교육을 엄청 합니다. 네, 교육하고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해도 안 되면 경고나 징계도 줘요. 근데 징계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게 하자. 이 목표로 징계를 합니다. 이것만 한번 볼게요. 쉬운 직무가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지는지. 자, 저희가 드립백을 만드는데 드립백 한 박스에 드립백이 6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뭐 원두를 설명하는 카드 뭐 요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6개를 넣어야 되는데 세다 보면 어떤 건 5개 넣고 어떤 건 7개 넣고 어떤 건 원두 카드가 빠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불량이 되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업무에 실패하지 않도록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판을 만들었어요. 8칸짜리 판. 이 판에 드립백을 1개씩 올려놔요. 6개. 그리고 저 원두 카드 자리에는 원두 카드를 올려놓고 이걸 넣어야 될 박스를 하나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박스 접어서 이 판 위에 올려진 것을 다 집어넣기만 하면 실패하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6개를 세자라는 수세기를 넣자 라는 개념으로 바꿈으로써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밑에 있는 그림은 저 동그란 이 원이 있잖아요. 저 쿠키 만드는 거거든요. 쿠키 큰 반죽에서 저렇게 작은 반죽을 손으로 하나하나 그람수 재가면서 떼요. 이게 하나에 뭐 60g이다 그러면 커피빈 쿠키를 만들 때 60g을 뗄 것 같은데 저희 커피빈에 납품을 하거든요. 커피빈 가시면은 커피 드시기 전에 이렇게 매대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 베어베터 곰이 있는 쿠키를 보실 수 있어요. 비싸요. 커피빈이 비싸게 팔더라고요. 저희한테는 싸게 가져가고. 네. 그래서 쿠키를 그람수를 60g을 다 저울에 떼서 이제 하나씩 올려놓는데 이거를 눌러서 넓적한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르는 걸 적당히 잘 눌러야 되는데 적당히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얇게 하거나 너무 두껍게 하거나 사이즈가 작게 나오거나 이러면 다 불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 원 안에 채우는 정도로 누르게 합니다. 저 원을 미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저거 제안했을 때 팀장이 그러는 거예요. 뭐 반죽 정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좀 더 눌러야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덜 누르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원 사이즈를 한 1mm씩 2mm씩 차이를 두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저렇게 하기도 하고 대조할 수 있는 아크릴 원을 만들어서 아크릴로 그 사이즈를 대조해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지금 사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적당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 적당히 넣으세요 할 때 적당히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조금 아는 사람들은 하다 보면 그 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감으로 하는 게 어려워요. 세제를 적당히 쓰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설거지하라 그러면은 막 세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거품이 막 난리가 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펌프 한 번만 하세요. 네, 이렇게 정확하게
행동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적당한 어떤 판단, 그때그때 알아서 판단하고 이런 게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업무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게 항상 그런 지점들을 잘 관리해서 직무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율을 엄청 강조해서요. 저희는 근로계약서를 쓸 때 이런 회사의 규칙에 관련된 서약서를 쓰고요. 이 서약서의 내용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회사 곳곳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그 포스터 앞에서 교육을 합니다. 누구님 입사할 때 이렇게 약속했죠? 네,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읽어봅시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근속의 조건이에요. 교육의 기준이고 지켜야 될 약속이고. 이런 일을 해줘야 되는 사람,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근무 시간 내에서 이런 일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저희 매니저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매니저들을 뽑기를 원하고 이런 매니저들로 양성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엄청 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10계명이라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10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달장애는 이런 것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폐와 지적장애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고 사회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졌거나 이해가 좀 늦거나 그와 관련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기만의 속도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재촉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나의 말로 표현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당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저러지? 싶은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적절한 사회적인 허용되는 정도로 표현하는 걸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문제나 어떤 의도를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표현을 할까라는 시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발달장애인을 만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꼭 내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마 요청할 텐데 그냥 저런 이웃이 있구나 라는 시선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달장애인과 일하는 조직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직장다운 규율을 반드시 알려주고 이게 일관되게 지켜주도록 해야 이 사람들이 오래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사실 허용되지 않는 것,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아요. 근데 장애인들한테는 조금 더 반복적인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준다는 차이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규칙이 잘 유지되는 것, 일상이 잘 유지되는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서 혹시 늘 하던 대로 했던 것에 어떤 변화가 생길 때는 미리 알려주는 게 좋겠다. 네. 예전에 저희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2학기가 됐는데 교실 뒤에 시간표 붙여놓잖아요. 시간표를 선생님이 2학기 시간표를 붙인 걸 다 띈 거예요. 선생님 또 붙이면 또 울면서 막 뛰어요. 얘는 1학기 때 시간표가 2학기 때는 바뀐다는 규칙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기 때는 바뀌어요 라고 말해주지 않고 그냥 선생님 바꿨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납득이 안 되니까 다 울면서 뛰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변화가 예측이 될 때는 미리 얘기를 해주면 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고친다, 뭐 많이 가르쳐서 어떻게 향상시키겠다.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있는 그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어떤 회사에서 좀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카페에서 이분들을 좀 막 이렇게 향상시켜 보겠다고
레시피 같은 거 시험 보고 외우게 하고 쪽지 시험 보고 막 이랬어요. 그랬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당했어요. 그 스트레스, 그 시험의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이제 병원에 가야 될 정도의 일이 생겼던 거죠. 네. 하여튼 이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미리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질문도 많이 주셨더라고요. 질문들이 굉장히 다 많은 생각을 하고 주신 것 같아서 그렇게 진지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안정적인 직무 환경에 계셨음에도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베어 배틀을 세우시고 또 그거를 잘 운영을 해주시고 계신데, 아무도 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을 시작하고 또 오랫동안 지속하는 그 문제의식과 원동력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가 95년생인 둘째가 자폐로 판정받은 게 30개월 정도였거든요. 그 전에는 장애란 것이 뭔지도 몰랐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근데 갑자기 제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막 그를 위해서, 그때가 IMF 때라서 급여도 깎이고 정말 너무 경제적으로도 힘들 때여서 치료실을 많이 다닐 수도 없었어요. 치료실 한 번에 한 군데 다니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서 엄청 이 아이한테 시간을 많이 쏟으면서 그렇게 얘한테만 집중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앞으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 막막함, 이 장애를 가진 아이가, 이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깜깜하고 막막한 이런 이런 부모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언젠가는 얘가 좀 크면,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잘 기회를 만나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문제 해결형 인간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지. 저는 이제 우리 아이의 문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사회적으로 별로 준비된 거 없이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허둥지둥하고 이런 과정들에 이 모든 부모들이 놓여 있는데, 장애 부모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지? 내가 그걸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형 인간이라는 게 나의 동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별 생각이 없이 뭘 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깊이 몰입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다른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일요일 밤에라는 옛날 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그걸 맨 처음에 뭐 양심냉장고니 뭐 많이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다 기억하는 되게 획기적인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에서. 근데 그걸 만든 PD가 쌀집 아저씨라는 별명이 있는 PD인데, 나는 가수다는 아시죠? 네, 나가수도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한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획을 잘해? 라고 누가 질문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늘 그 생각을 한다.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뭘 해결하려면 거기에 굉장히 깊이 빠져서 잘 때도 생각하고요. 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메모하고 이런 적 많거든요. 네,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요 사업성의 균형에 관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베어베터 자료에서 장애를 내세우지 않고 품질을 경쟁력으로 삼는 브랜드를 만들고자 한다는 그런 문장이 있었는데, 발달장애인 고용이 사회적으로는 좋은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동시에 기업으로서는 품질과 생산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계속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좋은 일을 하는 회사에 머무르지 않고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지켜온 원칙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좋은 일을 하는 회사라는 말을 제가 하지 않거든요. 네, 저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장애인들하고 일을 한다고 해서 저희 품질의 양해를 받을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네, 품질은 시장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게. 이거 되게 멋진데, 되게 잘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발달장애인이 만들었다. 이런 놀라움을 주는 그런 제품을 만들자고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있고요. 좀 이제 약간씩 이렇게 품질에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게 보이면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그거는 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서비스든 제조든 뭔가를 하는 모든 회사들이 똑같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저희라고 다르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돈을 더 써야 되면 쓰자. 물론 무한정은 아니지만 네, 품질을 위해서 해야 되면 하자. 근데 단 사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든 그거를 잘 조정을 해서 사원들의 역할을 만들고 그 외에 품질을 결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매니저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기계를 쓰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8기 장학생 정린이라고 합니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사업 모델 확장해 오신 과정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아까 발표에서는 기업이 사줄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사업 중에서도 사원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발굴하시는지 기업이 사줄 사업과 사원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그 인쇄를 선택을 할 때 김정호 대표가 저희 김정호 대표라고 이제 대표 한 분 더 계시는데 이분이 저희 회사의 유일한 주주예요. 네. 주식을 나눠주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이분이 이제 초기에는 그 비즈니스 모델 뭐 사업 아이템 뭐 해야 될지 다 계속 같이 의논했었는데 인쇄를 선택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인쇄기에서 나오는 그 해상도나 이런 게 품질을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이 누른다고 품질이 나쁘게 나오지 않는다. 네. 이거는 기계는 좋은 걸 쓰고 그 나머지 과정을 장애인들이 하게 설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의논을 했는데 명함을 예로 들자면 명함은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돈을 쓰거든요. 지금 저희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기업 고객이 있는 게 명함하고 꽃배달이에요. 근데 명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기계에서 A3 사이즈가 제일 큰 사이즈예요. 그럼 A3 사이즈의 명함이 24장이 안 쳐져요. A3가 한 장 딱 나오면 거기에 24개가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자동 재단기에 넣어요. 그러면 여기서 3장 3장씩 24개를 어떻게 되죠? 38이 24. 3장씩 8줄. 이렇게 쫙 넣으면은 3장씩 툭툭툭툭 잘려 나와요, 기계에서. 그러면 사원들이 이제 넣는 거, 네. 여기서 3장씩 나오는 거, 잡는 거, 요렇게 앞뒤에 있어요. 그러면 이 대단기 앞에 나오는 명함을 사원들이 24장씩 찍힌 게 4장이 되면 그러니까 A3 4장을 커팅을 하면 한 통이 되거든요. 저희가 100장이 아니에요. 한 통에. 요 단위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 4장이 잘린 게 이름이 섞이지 않게 네. 이름이 섞이지 않게 이 앞에 앉은 사람이 한 통 분량을 모아요. 그리고 분량 검수도 하고 그럼 옆자리에 주거든요. 옆에서는 저희가 명함통을 명함통 혹시 보셨어요? 플라스틱으로 많이 쓰잖아요. 저희 플라스틱을 안 쓰고요. 종이로 접어요. 그래서 환경도 감안하고 하루에 500통 정도씩 명함이 나가는데 최소한 그 플라스틱을 계속 쓰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원가가 2배 들지만 종이통을 선택을 했어요. 종이통을 선택을 해서 좋은 점이 이 종이 접는 게 통을 접는 게 사원들의 업무가 되죠. 그래서 이 명함을 한 통 분량을 모으는 사람, 검수하는 사람, 옆에서
그 통에다가 명함을 담는 사람, 그걸 들고 또 배송을 가요. 저희 사원들이. 네,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사원들이 할 역할을 계속 찾아 넣는 거예요. 핵심적인 퀄리티를 챙기는 거는 명함의 경우에는 인쇄기가 하는 거고 나머지는 네. 근데 그 인쇄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정보 데이터를 입력하고 관리하고 막 이런 거는 또 그 일을 하는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업이 잘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사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거고 또 사원들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쿠키 누르는 거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그 누르는 걸 전부 관리자들이 했거든요. 적당히를 모르니까. 근데 이걸 관리자들이 하면 너무 그 관리자 일이 많잖아요. 점점 생산 규모가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관리자들이 다 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관리자들도 자기가 살으려고 사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걸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쉬운 직무를 계속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원들의 역할도 지금 초기보다는 많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12기 장학생 노경민입니다. 일단 너무 강연 잘 들었고요. 특히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발달 장애인 사원에게 중요한 직무 환경으로 함께 일하는 동료 매니저를 뽑아주신 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환경에서 매니저에게 성과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와 그리고 이렇게 매니저가 포용하는 그런 가치 사이에 충돌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베어베터에서는 매니저분들한테 두 역할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어떻게 뭐 어떤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지원을 해주시는지 아니면 또 매니저를 채용하실 때 어떤 이게 좀 보시는 핵심 자질이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경영 지원 쪽, 그러니까 회계니 인사니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접하지 않지만 나머지 사업부는 발달장애인과 그냥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구해야 될, 내가 원래 일은 해야 되는데 부가적으로 사원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사원 관리가 기본적인 역할인 거죠. 근데 뭐 한 말 또 하고 계속하고 반복하고 이런 것 때문에 소진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원들한테 이제 매니저들한테 기본적으로 매니저의 역할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지만 뭐 대화법이라든지 그 발달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기본적으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소진되고 힘들고 그래서 그런 명상 프로그램 같은 거 한번 이용해 보세요. 우리 뭐 명상 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쓰고 어떤 사람은 또 관심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그래도 그 매니저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그 사원 관리라는 게 우리 선택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방침을 잘 이해하고 오는 것 같고요. 매니저 채용할 때 어떤 점을 저는 주로 많이 보냐 하면요. 일단 지원서를 넣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오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가 장애에 관련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사회복지나 직업재활 같은 걸 공부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사회복지를 전공했다고 더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나를 체크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나.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은 조금 더 오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11기 김시현입니다. 대표님께서는 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혜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거듭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립이 시작된다고 강조해 오셨습니다. 베어베터의 사원들이 매일 아침 출근하며 느끼는 나도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곁에서 많이 지켜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단순히 경제적 수단을 얻는 것을 넘어 노동을 통한 존재 가치의 확인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대표님의 깊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별로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
깊은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인이 되었는데 일할 수가 없다.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나서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 뭐 직장에 가는 삶인 이 일상이 어떤 것인지조차 상상도 못 해봤을 수도 있어요. 발달장애인들은. 네. 하지만 이제 그런 삶이 혹시 나한테도 생긴다면 굉장히 끔찍하겠죠. 이 일상적으로 어딘가에 출근하고 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활기차게 하는 것 같아요. 생기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장애 부모님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그 견학 같은 걸 와서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막 이렇게 사원들을 눈여겨 보시거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때깔이 다르네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가 일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 뭐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어깨를 펴게 만들고 좀 당당하게 만들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즉, 이 가족들이 만약에 이 친구가 일하러 나오지 않았으면 가족들이 느낄 부담, 계속 집에서 누군가는 이 사람을 돌봐야 되는 그런 것도 엄청 클 거잖아요. 그런 것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능력, 체력, 의지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8시간 근무를 하게 해줘요. 지금 한 25명 가량의 8시간 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8시간 승진을 시키면서 엄청 뿌듯했는데 지금은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체력적으로 8시간을 다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다른 회사 그 대기업이 저희 같은 표준사업장 만드는 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라고 하는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가이드를 드릴 때는 6시간 승진까지 정도 고려하시라고 그래야 조금 이분들이 여유 있게 체력 유지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데 어쨌든 8시간 승진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300명 가량 중에 20 몇 명밖에 안 되니까. 근데 처음부터 이 제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초기 멤버인데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말로 업무 지시를 하면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이렇게 어깨 너머로 딴 사람이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따라하는 건 굉장히 잘하고 한번 그렇게 익히면 또 엄청 일을 잘해요. 지금 제과 같은 거 보면은 그 비닐에 제과가 담겨져 있고 끝 부분을 실링한다고 하는데 실링의 달인이에요. 엄청 속도 빠르고요. 제가 어쩌다 가서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면 아유 못한다고 나오고 예, 혀를 차면서 이러는데 이분이 의사소통이 초기에 너무 안 되고 이렇게 행동 문제도 너무 많았는데 회사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어디 8시간 하는 데를 간대요. 가정이 어려워서. 근데 이분이 다른 곳에 가서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될지가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그럼 우리가 8시간 하게 해주면 안 가겠냐 했더니 안 간대요. 좋다. 뭐 그때는 이제 어느 기준이 돼야 8시간 하고 이런 게 아직 정리되기 전이어서 그래도 운이 좋게도 만약 그 정리된 이후였으면은 그렇게 못했을 텐데 8시간 시켜줬어요. 근데 말도 제대로 못하던 분이 지금 어느 날 명절 잘 보내시라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랄까 그 생각하면 이제 눈물이 나는데 발음도 잘 안 돼요. 대표님이 잘 안 돼요. 대표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어눌한 발음으로 명절 잘 보내시라는 인사를 하는 게 엄청 대단한 일이에요. 일하고 사회에 계속 이 사람이 일원이 되고 있는 이 시간들이 이 사람한테 조금씩 바뀌는 그걸 만들어 주는 거죠.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기 장학생 조하은이라고 합니다. 강연 말미에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반에서도 발달장애인을 만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전부터 저희가 교육을 받고 배울 때는 장애인을 무조건 배려해 주라라는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 마주했을 때 내가 이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될까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더라고요. 무조건 배려해 주거나 아니면 무조건 피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는 자라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같이 공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이런 얘기 하시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미에 그 발달장애인과 만나면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걸 정리해서 드렸었는데요. 뭐 장애인이라고 꼭 다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뭐랄까요, 낯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낯설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른다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좋을 것 같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아마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 잘 보고 있으면. 그래서 뭘 꼭 해야 된다기보다는 안 해도 된다. 네. 제가 독일에 이제 그 장애 환경을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거주까지 다 보고 온 적이 있거든요. 정말 짧게 열흘 보고 왔는데 오래오래 우려먹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숙사를 한번 봤어요. 장애인들하고 대학생들이 있는 기숙사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의 기숙사로서 대학과 시와 장애 부모들이 같이 돈을 내서 만든 기숙사예요. 그래서 이 기숙사의 한 절반쯤은 직장 다니는 장애인들이 쓰고 절반쯤은 대학생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의 그 대학의 기숙사가 그 도시 안에서 거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이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가 대학생들한테 장애인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기숙사 요금을 좀 싸게 하나 보다. 무슨 메리트가 있나 보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그 가격 면에서의 메리트는 전혀 없고요. 그냥 이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의. 근데 이웃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친구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위급할 때 전화 받아줘라. 네. 그 정도의 거리. 네. 근데 위급한지를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런 관심, 그 정도의 관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기 김민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대표님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독일 사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한 10년 정도 전에 했던 인터뷰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독일에는 베어베터와 같은 기업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뭐 그런 독일과 한국의 발달장애인 제도와 관련된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정치외교학부에서 그런 제도나 법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은데, 그렇다면 한국의 그 제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현황이고, 사실 대표님께서 제도에 대해서 그 뭐 변화를 말씀하시거나 그런 일을 하시는 쪽은 아니니까, 대표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제도가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독일은 베어베터 같은 회사가 필요 없다라고 한 거는 독일의 그 장애 정의가 우리랑 똑같진 않지만 학습 장애로 분류되는 게 우리의 발달 장애랑 비슷해요. 학습 장애 인구가 독일의 직업재활 시설 정원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든 일을 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독일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일하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끌어다 놓을 수는 없는데 정말 그 독일의 직업재활 시설을 제가 한 세 군데 정도를 갔었는데요. 너무너무 중한 사람도 있어요. 와 있어요. 그 뭐 이렇게 뇌성마비나 이런 게 너무 중해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일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 겨우 움직이는 무언가로 뭘 하고 있고요.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그 직업재활시설의 발달장애의 비중이 훨씬 더 높기는 해요. 독일은 중증만 의무고용 대상이에요. 우리랑 달라요. 근데 의무고용률이 5%가 넘어요. 중증만인데. 근데 그분들은 거의 다 이 직업재활시설에서 거의 다 수용하고 있고 대부분 중증이 이제 발달장애, 아주 중한 신체장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베어베터 같은 특별한 노력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하고 사회보장 환경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도 직업재활시설이 최저임금의 한 50%도 안 되는 정도로 받는, 그것도 많이 받는 걸 거예요. 현재 우리 직업재활시설은. 근데 독일도 그래요. 직업재활시설의 급여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 나머지가 생활보장이 사회보장으로 다 돼요. 그래서 직업재활시설이 일하는 일과를 만든다는 것에서 의미가 엄청 있고 소득보장은 사회보장으로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가려면 너무너무 멀었어요. 장애인 연금도 소득이 생기면 깎아요. 장애인 연금뿐 아니라 기초 생계 뭐 이런 거, 생계급여 이런 것도 우리나라 복지 개념은 일을 조금 해서 소득이 생기면 너 소득 있네 그리고 그걸 깎아요. 그래서 이상한 체계인데 이제 장애와 관련해서 제가 그 고용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가장 생각하고 있는 거는요. 이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 제도가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이제 고용을 하려고 의무 고용을 채우려고라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고용을 하려고 보면 발달 장애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거든요. 기업 조직에서 발달 장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못 뽑겠어. 벌금 내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업주 지원이라는 게 있고 당사자 지원, 그러니까 장애인 구직자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구직자들한테 맞춤 훈련도 해주고 직업 기술도 가르쳐주고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중증 학생 인턴 제도도 있고 뭐 지원 고용 프로그램이니 뭐니 구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사업주를 위한 프로그램은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하고 뭐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제가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입장에 봤을 때 진짜 필요한 게 비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읽으셨을 김승석 교수님 논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업주가 어떻게 물리적, 사회적 뭐 이런 편의 제공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지 고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그 논문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는 우리 정책적으로 준비된 게 없어요. 잘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만큼 작동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사업주가 좀 장애인을 편하게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8기 장학생 허예진인데요. 저는 지금은 오피스에 있긴 한데 한 3년 정도 아디다스 매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아디다스도 장애인 고용 의무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 매장에 이제 발달 장애인 분이 같이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장애와 비장애 그걸 넘어서 인격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좀 힘들어하거나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뭔가 그 고용인들 간의 갈등이 있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매일 생겨요. 네, 갈등이 뭐 그 동료들 간에 싸움도 있고, 아무튼 초등학교 고학년 교실에서 일어날 법한 갈등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럴 때 성인이니까 뭐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중재해주고 이럴 수는 없어요. 저희 원칙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사람의 근속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고 개인들의 개인 간의 감정 싸움 이런 거에는 와서 하소연을 해도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성인이니까 잘 네, 뭐 약간의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개입은 하지 않는다. 예. 근데 업무에 꼭 필요한 규율을 어겼다거나 그러면은 1차적으로 교육하고, 교육해도 안 되면 서면 경고를 보내서 집에서도 같이 해결하자라고 집에도 얘기하고, 네. 뭐 폭력이나 금품 갈취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볼 수 있는 건 다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가 이분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은 다 그런 거니까, 천사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뭐 폭력이라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뭐 중간 교육 단계 없이 징계 절차를 바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규율이 엄청 빡세고요. 예전에 저희 직원이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학교는 봐주는데 회사는 봐주는 게 없대요. 네, 이 조직의 쓴맛이라는 것이죠.